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보 회계 보겠습니다. 339 페이지에 있는 거 38번 문제. 자, 지금부터 38과 그다음에 9와 그리고 40, 41, 42 다 이제 회계 문제인데 대충해서는 좀 풀기 어려운 거고 또 반대로 정확히 하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일단은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회계라는 게 보통 개념은 뭔가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단식부기 그리고 복식부기 이렇게 일단 분류해요. 요 두 개의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분하는 기준은 기장 방식이에요. 기장 방식, 기장. 장부에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자,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인데 현금을 중시하는 거고 발생 사실을 중시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인식할 때. 둘은 인식의 문제. 인식.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인식을 뭘 할지 문제예요. 이놈은 현금으로 인식하는 거고 이놈은 거래 발생 사실만 갖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올리는 조합이 이놈은 기장 방식인데 단식부기랑은 현금주랑만 올리게 돼요. 그리고 복식부기는 주로 발생주랑 어울리는데 현금주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부에 쓰는데 얘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쓰게 돼 있고 단식부기는 복식부기는 현금도 쓰지만 발생하는 사실도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본 개념이고 자 어감상 단식 복식 뭐가 더 단순해 보여? 단순하잖아요. 간편하고 복식은 차변대변 나누는 건데 차변대변 복잡하지만 대신 더 정확해요. 이렇게 자 차변 대변 나눈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항목이 이놈이 만약에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순자산라면 이거는 곧 자, 민간에서는 대차 대조표의 의미고 대차 대조표 이렇게 보통 민간에서는 사실은 대차 대조라는 표가 자산 부채 이거를 자본으로 돼 자본. 근데 정부로 바뀌면 이게 명칭도 바뀌게요. 이게 재정 상태표라 부르고 재정 상태표. 이럴 때 쓰는 말이 순자산이에요. 이렇게 순자산은 이 말인즉슨 자산이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요 순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빼기 부채예요. 만약에 이처럼 차변되면 이쪽에 만약에 수익 들어가고 수익 이게 비용 자 민간에서는 운영 차액 자 이게 순이익이라면 순이익이 민간에서 쓰는 말이라면 정부로 오게 되면 이게 운영상 차액으로 바뀌어 운영 차액 이게 민간에서는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 정부에서는 이게 재정 운영표예요. 재정 운영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복식부기나 발생주의가 이게 현금주의가 형식을 중시하는 회계 방식이고 이놈은 실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실질 이게 채권채무주의고 채권채무 그래서 이 발생주의라는 것이 성급하게 더 바람직해요. 곧 복식부기나 또는 발생주의가 성급하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건 기본 해놓고 일단 보시면 38번에 자 바른 것을 찾아봐라. 기억 현금은 관계없이 사건 발생된 시점에 인식한다. 인식하는데 발생 시점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면 지문에서는 2와 3으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대차 평균 갖고 차변대변 나누는 게 복식부기니까 답은 2번 놔주십시오. 그거는. 그리고 사실은 발생주의 그러면 무조건 복식부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자 39번 문제도 옳지 않은 것은 발생주의인데 어떻게 1번처럼 현금의 출납으로 해요. 발생주의는 당연히 복식부기랑 어울리기 때문에 답도 바로 나와 있잖아요. 성과 2번처럼 성과 그 다음에 더 투명 자기검증 차변과 대변을 양쪽에 하겠다면 더블 체크 차변 대변 더 정확해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채무주의인데 이 채권이 부실채권 될지도 몰라요. 이 채무가 필요 없게 될지 몰라요. 좀 뭔가 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소지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현금은 쉽게 말하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바로 주고받는 거라서 이거는 그런 게 없어. 확실해요. 현금은. 이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40번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단식은 뭐로만? 현금만 돼. 답은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머지 2번처럼 수입 지출처럼 항목, 단일 항목으로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관련성 검증 또 복식부기 4번에 대차 평균 나누어서 동시기록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만 안다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사실 1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지금 뭐냐면 현금 자산이 200조요. 고정 자산이 300조요. 유동부채가 100조고 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일 때 재정 상태를 보고할 때 쓰는 순자산은 그럼 이거 보시면 순자산은 지금 이거잖아. 순자산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산 빼기 부채예요. 자산은 총 몇 가지예요? 현금하고 고정하고 500조. 그리고 부채는 100조. 빼면 되잖아. 뒤에 수익과 비용은 필요해야 필요 없어. 수익과 비용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답은 400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듯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42가 어려운 거예요, 42가. 자, 회계를 이제 기록할 때 차변에 위치할 항목을 물어봤다. 차변에. 근데 이거는 실제로 회학적인 지식이 진짜 필요한 거라서 봐요. 일단 우리 입에 바로 이렇게 발라야 될 것이 뭐냐면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이 입에 발려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자, 차변, 대변이 있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부르는 말이 지금 들어갈 말이에요.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순자산, 그리고 수익, 그리고 비용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은 생길 때 쓰는 거예요. 자산이 생기면 어디에 기록한다? 차변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어디에? 차변에. 부채가 늘었다면 대변에. 순자산 늘었다면 대변에. 수익이 늘었다면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대 써보세요. 이쪽에다가 자산, 여기다가 부채, 여기다가 순자산 써놓고 이 빨간색은 줄 때 자산이 줄었다 그러면 대변에 쓰는 거고 부채가 줄었다 그러면 차변이고 순자산이 줄었다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회계상 거래 8요소야, 8요소. 자, 지금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차액금의 감소인데 차액금은 뜻이 뭘까? 차액금은 빌린 거잖아요. 부채. 부채가 줄었다는 것은 부채가 줄은 것은 어디에? 차변에. 차변에? 답이네. 그렇죠? 해석하면 돼요. 순자산 증가, 순자산의 증가는 대변. 그리고 현금의 감소,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의 감소는 대변. 뒤에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은 대변. 이거 얘밖에 없잖아. 부채. 답이 1번. 됐죠? 그나마 어려운 게 42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본다면 다 해결되게 되겠다. 됐죠? 자, 챕터 3은 예산 제도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산 제도상 어떤 결정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 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머리에 명심할 것은 꼭 비교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만 공부하지 말고 옆에 두고 보시면 답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볼 예산 제도라는 거는 예산 편성하는 법이고, 즉 예산 결정 이론이에요. 예산 결정. 예산 결정 이론, 곧 예산 편성하는 법. 예산 편성법인데 편성을 하는 곳이 어디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가 짜는 방식인데 나누면 점종주의식 예산결정과 점종주의식 예산결정. 또 한 가지가 합리주의가 있다. 얘가 정치 원리고 얘가 경제 원리예요. 항상 합리가 나오는 경제 논리다. 점정은 정치 논리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LIBS, 그리고 PBS, 그리고 PPBS, 그리고 GBB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하라는 의미는 항상 네 가지를 놓고 보시라.
얘를 모르더라도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내셔야 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 사람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일본 사람을 찾아보시오. 해놨어. 근데 일본 사람이 참 아닌 거 찾아보시오. 근데 유사한 동양 사람 세워놓고 저기 무슨 서양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거기. 그럼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 중에서 일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 필리핀, 무슨 중국 다 비슷해. 근데 저 사람은 서양 사람이야. 잡아내잖아요. 똑같아. 얘인지 모르겠는데 얘인지 알겠어. 그럼 고르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지향점이 통제 지향이고 통제, 관리, 이게 기획, 이게 감축. 요 중간에 참여가 있는 경우도 있고 MBO처럼 참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참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건 둘 다 가능하니까. 자, 이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일단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거야. 통제, 관리, 기획, 감축, 참여할 때 답이 1번 되는 거고 2번은 일산 이론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점정과 합리주의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우리 정책 결정 모형 기억나시죠? 점정 모형과 합리 모형. 그때 똑같아요. 단지 정책 결정 대신에 예산자만 들어가서 예산 결정이에요. 자, 루이스의 그 용어는 좀 봐두시면 돼요. 상대 가치, 증분 분석, 상대적 효과성. 이게 다 경제 논리고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1번만 맞게 돼 있다. 루이스칸은 앞에 있었죠. 예산 극대화 가설 말했던. 예산 극대화라는 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 지역구 말고 자기 부서 예산. 관료들은 자기 부서 예산.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추구할 거니까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3번은 자 다중 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야? 예산 짜는 사람들의 논리거든. 관계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2, 3, 4의 그 지문이 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렴풋 들어봤는데 긴가민가가 되게 애매했지만 1번 때문에 쉽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1번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 부요키라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 X달러를 A가 아니라 B에 줬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키의 질문이야. 키 퀘스천이야. 그랬더니 루이스가 한 말이 지금처럼 한 증분 분석으로 답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시험에 또 나왔던 거라서 답 1번 보시면 돼.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자, 3번도 내가 총체주의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합리주의. 용어만 구분하시면 돼. 합리주의, 총체주의 다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때 보시면 돼. 그래서 내용 봤더니 계획예산과 연기준, 계획예산과 연기준. 정치적 타협과 상호조정은 이쪽인데 정치 논리 답이 2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명확하죠. 그다음에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다. 자, 4번도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점종주의 대표가 뭐라고? 얘예요? 연기준 아니잖아요. 얘잖아요. 틀렸지. 단절 균형 모형. 이것도 사실 앞에 신제도에 나와요. 무슨 제도지? 역사적 신제도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근데 4를 또 3을 봤더니 예산 극대화라는 것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자,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고. 자기 효용을 위해서 자기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 합리주의, 수면제 가치, 내부 수익률 다 이게 합리 모형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했던 지문 2와 3이 항상 남게 돼요. 보통은 2개가 남게 돼. 지문상에서 경합하는 것이. 하나는 몰라도 하나 알면 답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4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여러분 그 용어상 좀 왔다 갔다 해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자. 자기 부서 예산 그때는 알겠는데 앞에 사회적 효용이 아니거든. 자기 효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문상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릴 때 나올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잘 보고 풀기. 그러면 돼요. 자, 6번, 비슷하니까 6번 가보시면 6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윌다브스키가 예산의 어떤 그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 해설처럼. 점증, 반복, 보충, 그 다음에 양입, 제출 또는 세입 예산인데
이거는 뭐 내용은 뻔한 거라서 뭘 설명드릴 거냐면 그 해설 중에 나와 있는 양입 제출을 설명하려고 해요. 양입 제출. 요거 반대가 양출 제입이에요. 양출 제입. 수입을 보고 수입량을 보고 지출을 통제. 수입을 본다는 거는 수입이 일성이 되니까. 지출을 통제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그 뜻이. 이거는 반대로 쓸 거를 보고 쓸 걸 미리 계산한 다음에 수입을 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써야겠다라고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수입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용돈 받을 때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게 이거예요. 내가 20만 원 받아 용돈을. 그러니까 이 내로 쓰다 보니까 지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어디 써야겠다. 미리 쓸 걸 구상을 한 다음에 엄마한테 돈 타가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이 쓰게 돼? 많이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세입예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용어만 좀 알아놓으시면 된다. 자, 7번부터는 예산 제도인데, 자, 품목별 예산, 품목. 여러분, 품목이 보인다. 뭐가 제일 큰 특징이다? 통제다. 회계상 책임이다. 이런 것들. 품목은 단위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장관항, 세항, 목이니까. 이 목이란 것은 지출 대상이에요. 어디에 쓰겠다라고 짜는 거예요, 지금. 자, 1번. 자, 1번은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갈등을 야기할 만한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맞는 말인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지향은 통제 지향. 맞죠? 회계 책임 나오죠? 4번 봤더니 품목마다 비용이 얼마인가를 배정한다. 까진 맞아요. 근데 효율성 판단이 용이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무슨 중심이다? 투입 중심이에요. 투입 중심. 처음부터 투입을 중심으로 투입 중심이다 보니까 관심이 투입이에요. 그 말은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출을 할 수 없어요. 투입 때 산출을 뭐라 불러요? 효율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썼다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써서 뭐 한지는 몰라요. 구입하는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야. 효율성 판단이 안 된다. 사업의 성과 알 수가 없다. 왜? 투입만 알기 때문에. 요거 기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품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품목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갈등도 많지 않고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돼. 품목을 좀 놓고 빼고는 사업 자체는 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 넘겨서요. 자, 8번도 품목이죠.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항목, 품목. 국회 심의도 편해요. 어디에 얼마 사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회계 책임 확실하죠. 근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다고? 뭘 구입했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죠. 자, 9번은 성과주의인데 얘가 너무 투입만 알지 산출을 몰랐잖아. 얘는 관심 정보가 뭐냐면 투입과 산출이에요. 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뭐라 한다고? 효율성.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효율성 판단이 돼요. 이렇게. 기본 내용, 기본. 1번 맞죠? 관리 지향, 관리 지침. 그 다음에 기획 기능, 답은 이미 나왔니? 답은 나왔니? 기획 기능 강조는 뭐예요? 기획 기능이잖아. 단순해요. 기획은 얘거든. 회계 책임은 얘고요. 3회. 비목을 예산 증가가 통제하기 쉬워요? 아니지. 점증인데 늘어나요. 얘가 쉽지. 연계준이. 그 다음에 입법부가 통제하는 것은 얘예요. 통제. 보세요. 예산제도마다 쓰는 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답은 다 보이게 돼 있다. 10번을 보시면 성과주의 장점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처럼 자 이미 답을 줘놨어요. 거기다가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일 때가 많아. 중간.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알 수가 없어요. 중간. 돈을 들여서 얼마를 투입해서 도로 깔았다까지만이에요. 도로를 포장했다가 끝이고 그 다음은 알 수 없어요.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투입과 산출 관계만 알 수 있다. 투입, 산출, 효과, 영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자, 개량화된 정보를 통한 결정, 심의도 간편, 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나죠? 앞에 우리 분류했을 때 우리가 기능별 분류의 특징이 뭐였더라? 시민을 위한 분류였다. 시민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짜는 방식이 뭐야? 기능으로 짜. 기능 사업 활동이거든요. 얘가. 짤 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기능을 나누고 사업 활동을 한 다음에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 사업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좀 더 쪼개가는 방식이니까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작년도 체급 문제인데 시험 나와봤자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용어알면 풀기 때문에. 됐죠? 자, 12를 가볼게요. 계획예산 제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짜는 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짜는 법을. 자, 이거는 어떻게 짜냐면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중간에 연결시켜 프로그램으로.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이야.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 한 다음에 기간을 길게 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복잡함을 알고 있어야 돼. 복잡하더라. 이렇게 짜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1번처럼 도입 초기에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가 아니라 약화시킨다는 거야.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회가 싫어했던 거예요.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패했고. 답이 1번이. 자, 시크한 말이고, 자, 율다브스키라는 사람은 점정론자예요. 점정주의자. 따라서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 제도는 이 정성을 감안할 때는 처음부터 잘못이다 라고 했던 거지. 전문주의의 대표 인물 누구? 율다브스키랑 린드블럼 두 가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예산과 기획에 연결시키는 관계. 자, 요 짜는 방식을 좀 잘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 수 있다. 이거죠. 자동으로. 머릿속에 어렵구나가 딱 떠올라요. 어렵구나. 짜는 방식이 어렵구나.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14번을 가보면 계획예산 옳지 않은 건지 비교하는 거죠. 자, 1번 품목별이 하향이고 계획예산이 상향이다? 바뀌었죠. 볼래요? 자,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의 예산 짜는 방향이 있다면 요 놈은 상향, 요 놈도 상향인데 얘만 하향. 요 놈도 상향이에요. 짜는 방향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거 답은 1번 금방 나오죠. 당연히 직권, 하향, 직권, 상향 분권, 상향 분권, 하향 직권, 상향 분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15는 종합이죠. 품목별 그러면 중요할 것은 분권 참여는 봐요. 분권인데 참여는 얘 때문에 참여예산인 요 MBO가요. 여러분 MBO가 이게 분권의 참여인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지. 연기전은 집중, 하향 집중. 연기전은 분권, 상향 분권. 성과주의 둘 다 관리. 얘도 참여적 관리, 얘도 그냥 관리지향이기 성과 관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되게 답답한 것이 예산 제도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편성하는 법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보되 이렇게 짜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암기보다도요. 자, 이제 18번 가볼까? 17번. 연계준 옳지 않은 것은 연계준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그래서 해왔던 예산을 또는 사업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그래서 1번처럼 과거의 예산 지출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과대 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근데 비용 편입 분석, 체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한 것은 계획 예산. 자, 17번에 3번 지문하고 14번에 4번 지문을 봐보세요. 어떤지. 체제 분석이 영어로 시스템 분석이에요. 그리고 비용 편입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계획 예산 제도. 어때요? 소름. 2013년도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잖아, 사실. 7급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하나하나 잘 입력해 놓으면
문제 풀 때 답이 금방 보이게 되어 있다. 18번 최근 문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합리주의니까 뭐와 뭘 합치게 돼요? 계획예산과 연기준. 분권이래요. 그러면 연기준. 답변은 바로 나왔네. 비용과 노력은 과다하죠. 왜? 다 검토하기 때문에. 해오던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간에. 쉽게 풀리죠. 자, 그 점 받으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시기 밑에 쉬우니까. 자, 20번은 이제 일몰법과의 비교인데, 일몰법. 여러분, 일몰법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일몰.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기간을 정해요. 이 사업은 얼마간 하겠다. 자동으로 없어지게. 둘 다 감축이에요. 자, 일몰법은 좀 길어. 3에서 7년. 연계주는 매년. 둘 다 합력 배분을 의도하는 건데, 여러분, 연계주는 입법이야? 일몰법이 입법이지? 다시 말하지만, 봐요. 우리 연계주는 예산 편성 과정이에요. 행정과정. 일몰법은 법이니까 입법 과정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용어만 봐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자, 22번도 보면 각 제도를 비교해놨잖아요. 옳은 것을 물어봤고, 성과예산은 분산, 계획은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봐요. 상향분권, 하향집권, 얘만 하향집권이 같이 나와요. 얘는 분권 참여, 얘도 상향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분권이란 말과 분산을 같이 보시면 돼. 그리고 집권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서는 집중이 돼야지, 분산 말고. MBO는 분산이지, 분권인데. LIBS는 기획 책임은 집권적이다, 분권이 돼야지. 분산, 분권. 연기준도 분권. 이렇게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1번으로. 그 밑에 박스가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많이 읽어보길 원해요. 내가 아는 것, 읽다가 아는 것 말고 좀 처음 봤거나 어렵다 체크해. 그것만 잡고 보시되 이거를 핸드폰에 찍어서 특히 내가 잘 모르는 것만 따로 체크해도 돼. 그것만 눈에 띄게. 그거 보셔야 돼. 예를 들면 그 박스에서 자, 지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연기주는 지향성이 뭐다? 우리가 아는 지향성은 감축인데 뭐라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지향. 그거. 또 밑에 보면 절정 원리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점증적. 근데 이놈은 뭐라 됐어요? 체제 분석적. 아까 나왔죠? 체제 분석이라고. 계획예산 체제 분석. 그렇게 체제 분석. 자, 몇 개 읽다가 특이한 것만 보면 충분해. 나머지보다도. 됐죠? 또 넘겨볼게요. 자, 23번도 딱 봐도 지금 복합이잖아요. 지금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 연기준, MBO인데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따로 안 보더라도 이미 했던 거 다 복합이니까. 그 미음에 23번에 미음에 있는 MBO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MBO 그러면 참여잖아요. 근데 뭐라 됐어요? 참여는 분권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세 개가 싹 제거가 돼버리고. 그리고 1과 3이 남아. 근데 디귿과 리은 똑같이 있어. 기역과 니은 중에서 하나만 보면 돼. 품목별이 세부사항만 중점. 전체는 알 수가 없는. 맞잖아요. 그럼 답은 1번 나오는 거지. 자, 24, 25, 26은 자본예산 제도고, 자본예산의 핵심은 뭘까요? 공채 발행, 복식예산이. 자, 24번 문제를 풀 텐데 옳은 것은 연역은 암기사항이니까 암기사항. 처음 도입한 것은 스웨덴. 그리고 2번처럼 자본예산은 공채를 발행하는 건데 공채 발행했을 때는 그게 빚인데 어차피 갚을 빚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균형이 될 거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에 대한 균형의 의미를 갖다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만 균형이 되면 괜찮다. 장기 균형이에요. 장기 균형. 그래서 답 2번. 순환계를 중심으로 균형이 되면 된다는 논리. 그러면 경기가 침체다. 그럼 정부가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침체면 써야 돼. 그러니까 빚는 사람도 써야 돼. 그래서 적자 예산을. 반대로 과열 때는 안 써야 돼. 덜 써야 돼. 그런 식이거든. 바뀌어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기억할 단어, 자본회사는 공채 발행한다. 빚 내온다. 그 빚은 누가 갚는다? 미래 세대가 갚는다. 미래가. 미래 세대가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원 어떤 부담상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현 세대가 돈 내서 뭔가를 깔고 미래 세대가 한 푼 안 내고 이용한다면 뭔가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빚내서 하겠다. 하지만 완공이 돼서 이용할 때쯤 되면 그때 이용자인 미래 세대가 갚아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는 현 세대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정한 그런 부담을 지금 취하는 그런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죠, 그러니까. 또 자본 지출은 단기가 아니야. 길게 보는 거예요. 장기 균형을 보기 때문에 단기가 틀린 것이고요. 그렇죠? 자, 25, 6 다 쉬운 문제예요. 기억하세요? 자본회사는 경상계정, 자본계정을 구분해서 한다. 복시계산이다. 경상계정은 꾸준한 개념이죠. 그래서 경상적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 자본적 지출은 자본수입으로 충당. 하되 부족할 때는 공채 발행. 뭐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자, 27부터 그다음에 8, 9, 그다음에 30, 31 등 다 정부가 결과지향적 예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자,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 명칭이 어떻게 다르냐면 가장 기본 의미는 결과 기준이에요. 자, 결과 기준 예산. 자, 나라들마다 달라서 어떤 나라는 쓰는 말이 뭐 지출 통제 예산 제도라고 하고 뭐 총괄 예산 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뭐 운영 예산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거고 한마디로 탑다운식, 탑다운 위에서 아래 하향식이 총액이니까 이게 그것이고 그것이는 곧 하향이에요. 주할 것은 하향인데 자율적이라서 분권이에요. 분권. 자, 분권이라 상향도 아니고 또 하향이라 직권도 아니에요. 하향인데 분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은 하향과 직권이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이놈은 하향인데 분권이에요. 그러니까 총액만 주는 거예요. 이 총액이라는 것이 바로 지출의 한도를 말해요. 한도. 이게 총액을 통제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통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도액 통제, 한도 통제한다 뜻이 한도.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고 항목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대신 총액만큼은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편성해서 쓴 다음에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 기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27번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익혀놓으시면 돼요. 다른 나라 문제가 나올 때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건 PERT라는 것이 언제 도입이 됐구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28번도 이게 다른 말로 신성과주의고 결과 기준이 신성과주의. 자, 이 신성과주의, 이게 신성과고 앞에 했던 게 옛날 성과주의, 일반적인 성과주의. 이게 PBS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비교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옛날의 책에는 조금은 다르게 써놨었고요. 또 문제는 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박스가 특정한 책에 있는 박스라서 그래요. 거기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본처럼 뭐 투입이 아니라 산출과 성과나 결과 과거의 성과주의 이런과는 달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다. 이게 더 광범위하는지 얘가 그런지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고 3. 책임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 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맞고 지평상 자유를 부여하되 성과평가와 연계를 통한 책임 확보도 맞는 말.
결국은 의심이 가는 게 2번. 과거의 성과주의보다도 넓은가 좁은가? 좁다고 보는 거예요. 좁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은 흔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처음 나왔자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그 지문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이슈 9번 봤더니 자, 총액배분 잘 편성해줘.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자, 전략적 기획과 분권이죠. 틀린 것 같지 않은데? 2번 각 중앙부처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분별 한도를 제시한다. 자, 말이 애매한데 총액 배분할 때 총액에 대한 결정자가 각 중앙부처일까요? 아니면 기재부 장관일까요? 기재부 장관. 왜? 편성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뭐고 거기서는 각 중앙부처는 동사는 제시한다.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제시하는 거야, 총액을.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편성해 쓸 거고요. 주체가 좀 틀린 거야, 주체가.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강화할 수 있고, 부처의 재량을 확대했지만 기재부의 사업별 통제 기능은 유지하고 있고, 재량을 줬다 해서 무작정 통제가 없는 게 아니고 성과를 묻기 때문에 책임은 남아있다 보시면 돼서 답이 2번이고 주체를 박아놓자. 주체를. 자, 30번은 개념 알면 돼요.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 총액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이다가 바로 지출 통제 예산 제도예요. 개념상 아시면 된다. 자, 10번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복합이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뒤에 나올 거예요. 조세 지출은 뭐라고? 조세 감면 밝히는 거 앞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탑다운 하향식 총액배분 자격편성이고,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 뒤에 나올 거니까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32번. 자, 시행착오 어디? 국가직 7급이죠. 살은 안 나온다. 나온다면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하고 넘친다. 자, 크게는 여러분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더 가면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나와요. 4번처럼. 그런데 답이 3번인 것처럼 지금 바뀌었지만 여러분 현재를 봐도 답은 3번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간이 매년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3년마다 했었어. 다 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해마다 3분의 1씩 했던 거야. 3분의 1씩 해야 다 끝나기 때문에 총 3년이 걸렸던 거지만 지금은 매년 한다. 매년 이거를. 지표는 줄여서. 자, 해설에 나와 있는 비교죠. 기존과 개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는 이제 세 가지 성과 관련된 제도의 비교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직 7급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특이하게. 원래 잘 안 나와. 나온 거는 거의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더 반복될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크진 않아. 나온 때를 대비해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취지를 그림을 잘 그려놓으셔야 돼요. 그림을. 뭐냐면 성과 관리, 일종의 목표 관리, 그리고 자율평가. 나중에 평가해 본 다음에 필요할 때 하는 게 심층평가, 심층적인 평가. 깊이 있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해 봤더니 이건 좀 검토를 해야겠는데 심층평가, 이런 논리예요 일단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밑에는 박스가 나오겠지만 흔치 않을 거다. 7급이 나왔지만 또 한 번 7급 정도 한번 돌고 나오지 않을까. 나오다 당장보다는. 그래서 그 문제 풀면서 밑에 해설 참고로 그 페이지 자체를 숙지하시면 돼요. 자, 우측에 33번은 디브레인 시스템이죠. 디브레인.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 2개쯤. 마인드에 2개야. 대신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고, UN 공공행정상을 받았어요. 디브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개혁할 때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렇게 다 묶는 작업을 한 거예요. D브레인 시스템을. 근데 2번 같은 제문은 D브레인이 완료됨에 따라서 탑다운이 도입이 가능해졌다? 지문 쉽지 않아요. 제도의 도입 취지도 중요하고요. 또 알아야 푸는 거라서. 근데 이제 1번은 느낌상, 유엔이 상을 주는구나. 공공행정상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행정 중에 잘하는 것에 주는 상인데, 유엔이 줬구나. 유추만 돼요, 그냥. 확신은 없다 쳐도. 3. 편성 집행 같은 예산 과정상 뭘 도움 주기 위한 시스템이고, 도입된 지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거라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거든. 이게 MB 때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인지 DJ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익히시면 돼. 그래서 33번과 32번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숙지하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길게도 다뤄놨기 때문에 읽고서 푸시면 되겠다. 자, 34번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게 책에 들어가서 나왔을 뿐이고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되고 됐죠. 자, 이게 재무행정의 마지막이었어요. 재무는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용어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같은 게 또 반복되기 때문에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복하시라 그 말씀이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